자, 파트 3, 국어 문화입니다. 챕터 1, 언어 문화. 먼저 생활문화 보시겠습니다. 국어 속에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결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친족어, 호칭어 및 지칭어, 계절과 절기 표현 등에는 우리 결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잘 나타나 있으니까 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되는 것들이므로 여러분들은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친족입니다. 먼저 혈족은요, 혈연의 연결이 있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말합니다. 자, 배우자는 혼인에 의해서 결합된 남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또는 혈족 배우자의 혈족 등 혼인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친척관계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종친은 동성, 동본의 같은 혈족을 말합니다. 그 다음 촌수와 친족관계, 집안의 계보와 친척 간의 관계에 대한 긴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촌수라고 합니다. 촌수 계촌법입니다.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그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수로 촌수를 정합니다. 반계혈족은 그 세대의 직계 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거기서부터 그 직계 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합산하여 정합니다. 자,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관하여는 배우자와 그 혈족과의 촌수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인척은 혼인관계에 맺어진 친척이니까 배우자와 같은 촌수를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부부간은 무촌입니다. 부자간은 1촌, 형제간은 2촌, 백숙부모간은 3촌, 자, 부의 형제의 자녀간은 4촌, 그 다음에 종숙 부모는 5촌, 재종 형제는 6촌. 자, 그 다음 보통 직계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로 칭하지 않는 것이 관습입니다. 종숙의 자녀는 6촌간인데 재종 형제라 하며 증조부의 형제의 아들은 재종조부가 됩니다. 재종조부의 아들은 숙부의 학렬이므로 재종숙이 되고 7촌입니다. 재종숙의 아들은 같은 학렬이므로 자, 3종 형제간이 되고 8촌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그거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좀 표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나하고 아내의 촌수는 무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부모, 그 다음에 나의 조부모, 그 다음에 증조부모까지 합시다. 자녀. 나를 중심으로 자, 위의 직계 가족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아래 직계 가족을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직계 존비속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그 직계 존비속에 관해서 이제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면 이제 그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가 안 되는 거야. 직계 가족 이렇게. 자, 그 다음 아버지의 형제, 또 할아버지의 형제, 증조부모의 형제. 자,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 나하고 부모는 1촌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빠와 아빠의 형제는 몇 촌이죠? 2촌입니다. 맞죠, 여러분? 반계는 2촌, 직계는 1촌입니다. 그러면은 나하고 아빠의 형제간은 나하고 아빠의 촌수와, 그죠? 아빠와 형제간의 촌수를 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촌입니까, 여러분? 3촌입니다. 그래서 3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의 형제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아빠의 형제를, 자, 나는 이제 종형제라고 그래. 종형제. 그럼 나와 종형제가 몇 촌입니까? 그쵸, 사촌이죠. 왜냐하면 나하고 아버지의 형제가 3촌이고, 그죠? 그 아버지 형제의 자녀니까 여기가 1촌이니까 합산하면 몇 촌? 이제 4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촌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건 사촌은 여러분 촌수를 말하는 거고, 그 정식 그 명칭은 종형제간입니다. 종형제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사촌은 종형제라고 하는 거고요. 외사촌은 외종형제. 그 다음 이모하고 이모부의 자녀는 이제 이종형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고모하고 고모부의 자녀는 나하고 고종형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할아버지의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형제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아빠의 누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아빠의 누구야? 아빠의 삼촌의 자녀니까 아빠한테 누구야, 여러분? 아빠의 사촌, 종형제, 그치? 아버지의 종형제.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종형제니까 아버지하고 몇 촌? 사촌. 그 다음에 나하고는 몇 촌입니까? 나하고는? 그렇죠, 5촌이죠. 아버지의 종형제를 가리키는 말은 여러분 종숙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숙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종숙, 당숙? 중숙, 당숙, 아버지의 사촌을 말합니다. 나하고는 몇 촌? 5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숙은 나한테 5촌 아저씨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사촌 형제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당숙의 자녀가 또 있겠죠, 그죠? 당숙의 자녀는 나하고 확률이 같죠?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그래서 자, 당숙의 자녀를 뭐라고 그래? 아버지 형제의 자녀는 종형제, 아버지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버지 형제의 자녀는 재종형제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촌수로 몇 촌? 당숙, 5촌 당숙의 자녀가 나하고 몇 촌? 그렇죠. 그래서 재종형제는 6촌지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 다음 증조부모의 형제가 있겠죠? 그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분의 자녀는 아버지의 누구죠, 여러분? 아버지의 누구야? 조부모의 사촌이니까 할아버지의 사촌이고 아버지한테 누구죠, 여러분? 당숙이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당숙. 아버지한테 5촌. 그리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는 아버지하고 확률이 같죠? 아버지의 무슨 형제? 그렇지, 아버지의 재종 형제죠. 아버지 당숙의 아버지한테 당숙이고 아버지 당숙의 자녀니까 아버지하고 형제니까 무슨 형제? 재종 형제가 되는 거죠. 자, 그 재종 형제는 나한테는 아버지의 형제뻘이니까 아저씨고, 아저씨, 그렇죠? 아저씨입니다. 자, 나한테는 재당숙이라고 합니다. 재당숙. 알겠어요? 재당숙. 촌수로는 몇 촌? 오케이. 아버지의 재종형제가 6촌. 그죠, 여러분? 나하고는 몇 촌? 그래서 7촌입니다. 재당숙은 나한테 7촌. 그리고 재당숙의 자녀가 또 있겠죠, 그죠? 요 재당숙의 자녀가 나하고 학렬이 같죠, 그죠? 그럼 나하고 몇 촌? 7촌의 자녀니까 몇 촌? 8촌이고, 자, 이 재당숙의 자녀를 3종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리고 민법상 8촌까지가 이제 친족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촌수 따지기 쉬운, 촌수 따지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홀수는, 자, 홀수 촌수는요, 관계가 숙질간입니다. 숙질간. 반면 짝수 촌수는 관계가 형제간입니다. 1촌, 3촌, 5촌, 7촌까지, 그죠? 이 촌수는 나하고 숙질간. 그러니까 아버지이거나 아버지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요? 반면 짝수 2, 4, 6, 8은 나하고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1촌은 나한테 누구? 아빠, 그쵸? 나한테 부모. 3촌은 부모의 누구? 형제. 그러니까 나한테는 숙질간이죠. 그쵸? 그 다음에 5촌은 부모의 사촌. 알겠습니까? 부모의 사촌은 나한테 몇 촌? 5촌. 알겠어요? 그 다음에 7촌은 부모의 몇 촌? 6촌. 부모의 6촌. 그래서 부모의 형제를 뭐라 그래? 자, 백부 또는 뭐야? 큰아빠는 백부, 작은아빠는 숙부. 부모의 사촌은 뭐라 그래? 당숙. 그지? 당숙. 물론 이제 백부, 숙부가 있고 아빠의 여자 형제는 뭐라 그래? 고모. 그죠? 그냥 이렇게 바꾸자, 여러분. 여기를. 자, 삼촌. 백숙부, 백부 또는 숙부라고 하는 거고, 또는 고모라고 하는 거, 여자는. 알겠지, 여러분? 그 다음에, 자, 5촌은 당숙이라고 하는 거고, 여자는 뭐야? 당고모. 당고모라고 하시면 알겠죠? 당고모. 7촌은 재당숙, 여자는 재당고모. 2촌은 뭐라고 해요? 2촌은 형제. 4촌은 종형제간. 그 다음에 6촌은 재종형제간. 8촌은 삼종형제간. 그래서 여러분, 나하고 만약 촌수가 짝수 촌수다, 그럼 이제 나하고 형제관계 확률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위로, 그러니까 홀수면 위로 높거나 아래로 낮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그 옆에 날개 볼게요. 날개에 보면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당숙 또는 종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촌형을 종형제라고 합니다. 6촌형은 재종형제, 8촌형은 삼종형제입니다. 그 다음 어머니와 관련된 말에는 외자가 붙습니다. 자, 내 어머니의 친정은 외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외가가 있겠죠. 그죠? 내 어머니의 친정은 외가고요. 어머니한테도 외가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럼 어머니의 외가는 나한테 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도 외가가 있겠죠. 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외삼촌은 진외삼촌. 아버지의 외삼촌은 나한테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삼촌이니까 나한테는 진외종조부.
진외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삼촌이가 나한테는 할아버지 뻘이잖아, 그치? 근데 아버지 쪽에는 뭐라고 아버지의 외가는 뭐가 분다고? 진짜가 분다고. 그래서 진외종조부님 또는 진외할아버지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자기 부모님을 구어로, 즉 말 언어, 입말로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만 가능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지방이나 충문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현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현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표준 호칭어 보시겠습니다. 가족 간의 호칭어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그리고 자, 살아계신 아버지는 자, 가리키는 말 가친, 엄친, 즉 이렇게 자, 엄할 엄자가 붙거나 아니면 친할 친자가 붙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 돌아가신 아버지는 이제 선자가 붙습니다. 선친. 다음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춘자를 붙여가지고 춘부장, 춘장, 춘당이라고 합니다. 다음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선대인, 선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이제 흔한 실수로 뭐 상대방의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선대인께서는 여전히 건강하시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럼요. 저희 선치께서는 아직 튼튼하십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가끔씩 틀리는 말이 있는 말이 뭐냐면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말. 향년. 향년은 죽을 당시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 아이돌 여자 가수의 나이를 향년 몇 세 이렇게 쓴 거야. 이건 진짜 여러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지. 그러니까 죽을 당시의 나이를 향년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뭘 붙인다? 선자를 붙입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엄친, 가친. 알겠어요? 남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춘부장, 춘장. 알겠습니까? 그럼 춘자가 붙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요 자애로울 자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친, 가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생은 당연히 어머니겠고, 그렇죠? 자친, 가자처럼 이렇게 자애로울 자자가 붙으면 어머니입니다. 자, 역시 선비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합니다. 선비. 그 다음 남의 어머니는 당자를 붙입니다. 당자. 그래서 자, 자당, 모당, 헌당, 북당, 이렇게 당자를 붙이는 말들은 모두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쓰는 말들입니다. 그 다음 남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대부인. 그 다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은요,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 내 자식 중에 사내 자식, 이제 남자아이들은 돈자를 붙여, 돈자. 이 돈자가 무슨 돈자냐면 이게 돼지 돈자야. 그러니까 가돈, 우리 집 돼지 새끼란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래? 우린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남에게 높여 안 높여? 안 높이잖아, 그렇지? 낮추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돈, 도나 이렇게 쓰는 거고, 반면 남의 자식은 높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영랑, 그 다음에 이제 영식, 영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내 딸은 여식, 여아 이렇게 쓰는 거고, 남의 딸은 역시 영자를 붙여가지고 영애, 영교, 영양이라고 합니다. 영자를 붙이면 높이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영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부인이 꼭 대통령의 부인만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남의 부인을 우리는 그냥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내외간의 호칭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 신혼 초에는 여보 또는 누구누구 씨가 이제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을 때는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누구누구 아빠에서 누구누구를 빼고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 이제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자기, 이것도 발음 호칭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여보 또는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아빠가 적절합니다. 그다음 시부모와 초부모에 대한 호칭어입니다. 자, 시아버지는 아버님, 시어머니는 어머님 또는 어머니. 자, 장인은 장인어른 또는 아버님, 장모는 장모님 혹은 어머님이 적절합니다.
며느리는 아가 또는 새아가, 그 다음에 자 사위는 박서방, 김서방 또는 뭐 여보게 이렇게 자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남편 동기와 그 배우자입니다.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편의 아우는 도련님, 남편의 누나는 형님입니다. 자, 남편의 여자 동생이죠, 아가씨. 남편의 형의 아내는 형님, 남편 아우의 아내는 동서,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이고요, 남편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이 됩니다. 다음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입니다. 아내의 오빠는 처남 혹은 형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남편의 부인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뭐가 돼요? 형님입니다. 저기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죠, 누나. 그렇죠? 남편의 누나. 남편의 누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형님이 됩니다. 형님. 그 다음 남편 형의 와이프,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 뭐가 되죠 여러분? 형님이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는요. 근데 남자는 조금 다르죠. 남자는 아내의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내의 오빠지만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자, 적으면 그냥 처남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이 적은 형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은 경우에는 그냥 처남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아내의 오빠의 부인은 아주머니, 아내의 남동생의 부인은 처남댁, 그 다음에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 혹은 동서가 되는 이유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내, 언니의 남편이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요,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많으면 형님이 되는 거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땐 동서입니다. 손 윗동서가 되는 겁니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박서방, 김서방이 되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거든. 그때는 그냥 손 아랫동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동기와 그 배우자입니다. 남자의 경우 형입니다. 형의 아내는 형수님, 남동생은 자 아우 또는 동생, 남동생의 아내는 재수씨 혹은 개수씨가 되는 거고요. 이제 특히 우리가 잘못 호칭하고 있는 경우가 뭐냐면 친구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다 지금 재수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친구의 아내는 절대 재수씨가 아닙니다. 재수씨는 항상 동생의 아내를 일컫는 호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아내에게는 적절한 호칭어가 아니고, 그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친구의 아내는, 친구 아내도 이름이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의 아내가 혜정이면 혜정씨, 아니면 이제 누구 친구의 그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야죠. 재수씨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재수씨는 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입니다. 누나의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입니다. 자,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또는 박서방, 김서방이 되겠고요. 여자의 경우 오빠의 아내는 새언니, 자,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가 됩니다. 그리고 언니의 남편은 형부, 여동생의 남편은 뭐 박서방, 김서방 또는 제부라고 합니다. 자, 사돈간의 호칭어입니다. 사돈끼리는 그냥 남자끼리는 이제 사돈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자 사돈의 경우에는 이제 안사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사부인, 안사돈 또는 사부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요, 학렬이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돈 또는 사부인 이 관계는요, 학렬이 같을 때만 쓰는 거고, 학렬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장 어른 또는 뭐 바깥 사장 어른, 안 사장 어른, 이렇게 사장이란 말을 붙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형의 장인과 장모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사돈 어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는 뭐야 여러분? 사장 어른. 알겠습니까? 왜? 학렬이 다르니까. 다음, 자, 사촌끼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형제, 친사촌은 이제 종형제간이 되는 건데, 이제 고모의 자녀는 고종형제, 이모의 자녀는 이종형제, 그리고 외숙부의 자녀는 외종형제가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숙질 간의 호칭입니다.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 또는 백부, 아버지 형이 아니면 큰어머니 또는 백모님이 됩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삼촌 또는 작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는 작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 아버지 누이의 남편은 고모부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엄마가 아빠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의 누나나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대부분의 집에서 고모부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 근데 이건 잘못된 호칭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모부는 우리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누나의 남편, 아빠의 여동생의 남편이 고모부인 거야. 알겠지?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이건 자녀야, 자녀. 자녀 입장에서 이제 고모부고, 엄마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 아까? 아빠의 누나는 누구라고 불러? 자, 아빠의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 또는 아빠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 알겠죠? 남편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 남편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입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서방님이 맞고 고모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고모부는 자녀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또는 외숙부님이 됩니다.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는 외숙모,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어머니 자매의 남편은 이모부가 됩니다. 자, 남자 형제 아들은 이름을 부르면 되고요. 남자 형제 아들의 배우자는 이제 며느리니까 아가 또는 뭐 어멈, 어미야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남자 형제의 딸은 조카 또는 뭐 결혼을 했으면 누구누구 어멈, 누구누구 어미야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여자 형제의 자녀는 남자 형제가 부를 때는 생질 또는 생질여, 여자 형제가 부를 때는 가리킬 때는 이질 혹은 이질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직장 내 호칭어입니다. 동료끼리는 직함이 있건 없건 누구누구 씨 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높임의 호칭을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다음 상사,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넣어서 부르시면 되고요. 직함이 없으면 선생님 또는 선배님, 여자는 뭐 여사님, 언니 등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아래 직원은 역시 직함이 있으면 직함을 넣어서 부르시면 되고요. 역시 선생 혹은 선생님이 가장 적절합니다. 3번 특정한 때의 인사말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정도가 좋습니다. 문상에 쓸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등이 적절하고요. 부모상일 경우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그 다음 이때 상주는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으로 인사말을 대신하면 됩니다. 생일, 돌 때는 뭐 축하합니다, 아기에게는 건강하게 자라라. 그 다음에 환갑 고이 등의 생일,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환갑, 고이 등 특별한 잔치에서 쓰는 인사 말씀은 역시 뭐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또는 만수무강하십시오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축하합니다 또는 순산하셨다니 반갑습니다 등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높임법과 언어 예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용언이 여러 개 연결될 경우 시를 어느 용언에 넣어야 할까요, 여러분? 보통은 마지막에 한 번만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예를 들면 과장님이 일을 마치시고 가셨다. 일을 마치고 가다. 이렇게 용언이 두 개가 나란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주체가 과장님입니다, 여러분. 과장님이 이러면 사실은
마치다에도 시가 들어가고 마치시고 그다음에 가다에도 시가 들어가는 가시다가 맞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용언에 그냥 마치고 가셨다처럼 이렇게 두 번째 용언에 시를 한 번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뭐 둘 다 넣어도 되고 일반적으로 한 번만 넣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여러분. 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맞다 틀리다? 말씀이 자 간접 높임이니까 이때는 있으시겠습니다가 맞습니다. 간접 높임법입니다. 그 다음 이랬어요 저랬어요를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랬어요 저랬어요는 해유체이므로 비격식체입니다. 따라서 격식을 갖춰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아빠 식사하세요 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식사는 이 뜻이 뭐냐면 밥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높임의 의미가 없어요, 이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어른에게는 쓸 수 없고요. 자, 집안에서는 뭘로 대신하면 돼요, 여러분? 진지란 말로. 자, 집안 어른께는 진지라는 말로 대신하면 되고요. 문제는 집안 어른이 아닌 경우에는 진지란 말을 못 써요. 그죠? 과장님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못 쓴다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점심 혹은 점심 식사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냥 식사라는 말을 단독으로 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집안 어른에게는 식사라는 말 대신 진지를 써야 되고요. 자, 일반 사회에서는 점심 또는 저녁 또는 거기에다가 점심 식사 이렇게 식사라는 말 집어넣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단독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당부라는 말을 윗사람에게 쓰면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당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부탁할 때 쓰는 거고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자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나 오늘 선생님께 야단 맞았다. 이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야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내키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자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꾸중을 들었다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7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유일하게 이 말씀은요 높임말과 낮춤말로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즉 상대방의 말을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상대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낮춤말로 써요, 여러분. 언제 쓰는 거야? 자신의 말을 낮출 때 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말씀은 낮춤말과 높임말을 다 써요. 자,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낮춤말입니까? 높임말입니까? 높임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높임말이고 낮춤말입니까? 낮춤말입니다. 그래서 낮출 때도 말씀이고요, 높일 때도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신의 말을 낮춘다고 말이라고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때도 말씀이야. 그 다음 8번, 자신을 낮추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경우에도 나라, 결의, 민족은 낮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저희 나라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딱 한 가지 저희 나라를 쓰는 경우가 있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앞에서 자기 나라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요. 하여튼 자,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라는 낮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언제만 쓴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앞에서 아유 저희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알았어, 우리나라가 특별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가정에서입니다. 부모를 집안의 웃 어른에게 말할 때 높여서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법? 압존법. 그죠? 자, 다만 시대가 변해서 특별히 자기의 부모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시를 넣어서 말하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들어오셨습니다처럼 시를 넣어서 말하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알겠어요? 원칙, 앞존법, 허용, 시 넣어서 말하는 거 허용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건 극존칭이거든. 알겠어요? 예. 2번, 부모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항상 높여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남편을 시부모나 시댁 식구 앞에서는 높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남편을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그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뭐 높이거나 낮추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 철수야, 아빠 어디 갔니? 가 원칙이죠. 왜요, 여러분? 철수한테는 아빠지만 할아버지한테는 누구예요? 아들이니까 아빠 어디 갔니가 맞습니다. 근데 철수야, 아빠 어디 가셨니? 또 허용합니다. 즉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빠가, 철수의 아빠가 자기 자식이지만 이때 할아버지는 자기와 자기 자식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철수와 누구와의 관계를 고려한 거야. 그렇죠? 철수와 아빠와의 관계를 고려해 준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빠 어디 가셨니라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직장과 사회에서입니다. 직장에서의 인사말,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 말할 때 항상 시를 넣어서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윗사람에게 관해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청자 앞에서 주체에 대한 높임이 억제되는 건 앞존법인데 그건 가족 간, 개인 간, 그쵸? 가족 간, 사제 간 등 개인 간에만 통용되는 높임법이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앞에서 과장님 높이는 거고요,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항상 자, 시를 넣어서 말합니다. 앞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일반 사회에서는. 그 다음 이제 사회에서 말할 때입니다. 최근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 있습니다처럼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존대하는 의도에서 과도한 높임법을 쓰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죠? 예, 잘못된 사물 존대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이제 판매점 같은 데 가서 종업원을 부르는 말을 흔히 이제 우리가 남자 종업원은 삼촌, 그죠 여러분? 여자 종업원은 뭐라 그래요? 이모. 그죠?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이렇게, 그죠? 이모. 또는 뭐 여자분들은 언니라고 하죠. 그죠? 언니. 그죠? 언니.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데 언니래. 그죠? 이상해. 여러분 이거 발음호칭어야, 발음호칭어 아니야? 이거 발음호칭어 아니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모, 언니, 삼촌이라고 쓰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인사해줄과 전화해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인사말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십시오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 다음 직장에 출근해서 안녕하십니까 또는 안녕하셨습니까가 가장 좋고요. 이때 좋은 아침과 같은 영어식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 퇴근할 때입니다. 퇴근할 때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그죠? 뭡니까? 수고하십시오입니다. 수고하십시오는 윗사람에게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른께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성과 이름을 말할 때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소개말에 덧붙여 자신의 직함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항상 직함을 앞에 넣어서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직함은 앞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부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진출을 하시면 주무관이 됩니다. 주무관.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셔야 돼요? 담당 주무관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 맞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항상 직함을 앞에 넣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직함은 뒤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을 앞에 넣으면 낮추는 것이고요, 뒤에 넣으면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에 기대어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성인은 자를 붙이지 않고요, 자, 이름에만 무슨 자, 무슨 자처럼 자를 붙여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본관을 소개할 때는 무슨 무슨 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낮춰서 무슨 무슨 가라고 하셔야 합니다. 경주김가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입니다. 소개의 원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작동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친소관계의 원칙입니다. 즉 가까운 사람을 먼 사람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이 관계의 원칙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남녀 관계의 원칙입니다. 남자를 여자에게 먼저 소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면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내가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젊은 남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엄마를 먼저 소개해야 할까? 아니면 젊은 남자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야 할까? 첫 번째 원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원칙이 친소관계였으니까 누가 더 친한지 따져봐야지. 누가 더 친해? 젊은 남자 선생님하고 더 친해? 안 됩니다, 그렇죠? 엄마하고 더 친하잖아. 그럼 엄마를 선생님께 먼저 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특별한 때의 인사말입니다. 새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만약 세배를 할 때의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세배하는 것 자체가 인사말이므로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은 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것입니다. 그냥 공손히 절만하면 그것으로 인사를 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의 덕담, 그러니까 새해는 이제 덕담을 해주시거든요. 뭐 올해는 꼭 뭐 결혼을 하기를 바란다 라든지, 그러면 꼭 네가 원하는 일 이뤘으면 좋겠다 라든지 이렇게 덕담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덕담이 있은 후에 자, 뭐 역시 이제 그 인사말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덕담이 있으신 후에. 예. 자, 그 다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어른의 덕담이 있은 후에 나 또는 절을 한 뒤에 어른의 덕담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과세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과세는 그 옆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해와 새해를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만수무강하십시오 같은 말을 자, 새해 첫날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 새해 첫날부터 건강 관련된 인사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 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건강을 염려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건강 관련된 인사말을 여쭈지 않는 것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라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할 때 축하합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상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가에서는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조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삶과 조회를 표합니다. 또는 얼마나 슬프십니까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말로는 어서 오십시오가 표준이고요. 그 다음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쓰시면 됩니다. 전화 예절입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자, 누구세요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보세요가 맞습니다. 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을 넣어서 안국동입니다 또는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요, 네 여기는 어디어디입니다 또는 충무과 누구누구입니다처럼 자, 부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혀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전화를 걸 때는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씨 계십니까? 와 같이 예,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문화와 관계된 언어 예절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속담과 언어 예절인 그 속담과 고유 관용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속담과 관용 표현 등을 이제 적절하게 써서 사용하면 언어 생활의 어떤 그 풍요로움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막 이걸 갖다 놓고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막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속담이나 관용어는 그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속담과 관용 표현은 뭐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속담과 관용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속담과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그래요. 속담이 있고 관용어가 있죠, 그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과 관용어 모두 둘 이상의 어휘가 모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속담과 관용어는 차이점도 있죠. 속담은 자, 교훈성과 그리고 풍자성 또 금기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반면 관용어는 일체의 교훈성, 풍자성, 금기성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걸 이제 속담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교훈성도 있고 풍자성도 있습니다. 자,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굴뚝을 뗐겠지.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일정한 풍자의 의미가 담겼잖아. 그치? 연기가 안 날 수 없다. 분명히 그죠? 뗀 굴뚝이다. 그치?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뭐가 있다, 여러분? 원인이 있다는 일정한 교훈도 갖고 있지. 그치? 그죠? 예. 그 다음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이렇게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 즉 휘파람을 불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들어가 있어. 금기. 행동의 금지. 왜냐하면 여러분 밤에 휘파람 불면 남한테 뭐 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고 해서 행동의 금기를 위해 이렇게 속담을 이제 만들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관용어는 철수는 발이 넓다. 무슨 뜻이죠? 발이 넓다? 자, 인간관계가 넓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또 시치미를 떼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치미는 매의 꼬리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려시대 매사냥이 성행할 때 그 매에다가 이제 자기 집 매임을 표시하는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그게 시치미야. 근데 매가 이제 날아가 버리거든. 야성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 매를 잃어버리니까 남의 집 매를 붙잡아다가 그 집의 시치미를 떼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자기 집 시치미를 붙여버리는 거지. 그게 시치미를 떼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미역국을 먹다. 무슨 뜻이죠? 시험에서 떨어지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했는데 교훈성이나 풍자성, 금기성은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관용어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속담은 완성된 무슨 형식이에요, 여러분? 문장 형식이에요. 언어 형식이 완성된 문장 형식인 반면 이 관용어는 완성된 문장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구예, 그죠? 그냥 구나 절이에요, 절. 구나 절일 뿐 완성된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죠? 예를 들면 철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발이 넓다 이렇게는 쓸 수 있지만 발이 넓다라고는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죠? 왜? 완성된 문장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장 속에 구나 절로 쓰일 뿐 완성된 문장 형식은 아닙니다. 반면 속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려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문장 담화를 이룰 수 있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형식, 이건 구나 절 형식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어 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자, 제2절 생활어휘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어휘. 생활어휘 같이 보시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제2절 생활어휘. 먼저 나이별 호칭어입니다. 자, 지학, 자 15세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입니다. 약관 20세입니다. 남자 나이 20살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나이 20살은 약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 나이 20살은 방년이라고 해요. 방년. 꽃다운 나이. 이건 여자 나이 20살.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 여자가 구별되는 말이 또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어휘 발언 어휘 사용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재원하고 인재가 있어요. 인재. 재원은 능력이 뛰어난 여자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한테는 재원이라는 말 절대 쓸 수 없어. 남자한테는 뭘 써야 돼? 인재. 이건 공통으로 남녀, 그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이니까 남자한테는 인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재원은 능력이 뛰어난 여자를 뜻하므로 남자한테는 쓸 수가 없다. 방년 마찬가지. 여자의 나이, 여자만 뜻하는 그 나이 20살이니까 남자한테는 쓸 수가 없고, 약관은 반대로 남자 나이 20살 뜻하니까 여자에게는 쓸 수가 없다. 1입은 30세입니다. 자, 뜻을 세우는 나이가 되겠고요. 불혹. 자, 아니 불자 미혹할 혹자. 그래서 자, 미혹함이 없는 나이가 40세입니다. 자, 50세는 지명. 즉 하늘의 명을 알 나이. 60세는 이순. 자, 귀 이자 순할 순자. 귀가 순하여지는 나이란 뜻입니다. 61세는 환갑입니다. 환, 돌환자, 갑, 60갑자 할 때 갑입니다. 그래서 60갑자가 돌고 새로운 갑이 시작되는 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그 해의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환갑이 큰 어떤 기념 자체가 아니지만 예전에는 60살에서 한갑을 끝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념하는 생일이 환갑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갑의 시작. 그래서 61세입니다. 그 다음 70세는 종심. 이 종심이 뭐냐면 이게 종자가 따를 종자입니다, 여러분. 심은 마음 심자. 그래서 자,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 마음대로 해도 마음을 따라가도 어긋나지 않은 나이야. 우리는 마음대로 따라가잖아? 그럼 맨날 어긋나거든. 예를 들면 내 마음 같아서는 맨날 그냥 빨리 그 길을 건너고 싶으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싶고, 내 마음 같아서는 뭐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식당 가서 먼저 그냥 먹고 싶고, 그렇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나이거든. 우리는 규칙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줘야 되지. 근데 70세가 되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어. 그게 종심의 경지입니다. 그럼 70세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여러분. 고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고, 옛 고자, 그 다음에 드물 희자를 써요. 드물 희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로부터 드물 나이, 그죠? 드문 나이, 고희. 그래서 인생 70은 드물었다 해서 고희, 옛 고자에 드물 희자를 써서 자, 고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심의 경지, 자, 고희의 나이. 그 다음 77세는 자, 희수입니다. 희수. 근데 여러분 봐봐. 아까 70세를 뭐라고 한다고? 고희.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70세를 희수라고 하기도 해. 근데 이때 희수는 무슨 희자를 써야 돼? 무슨 희자를 써야 된다? 드물 희자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종심의 나이, 고희의 나이, 희수의 나이는 모두 몇 세? 70세. 하지만 이게 기쁠 희자를 쓰면, 이게 기쁠 희자다, 여러분. 기쁠 희자를 쓰게 되면 이때 희수는 77세야. 알겠습니까? 7이 두 번 겹쳐서 특별히 기쁜 나이라는 뜻이야.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드물 희자를 쓰는 희수는 70세, 기쁠 희자를 쓰는 희수는 77세가 됩니다. 자, 다음 자, 산수는 80세, 미수는 88세. 졸수. 좀 슬픈데 이 졸자가 뭐냐면 이게 마칠 졸자야. 마칠 졸자. 그래서 졸업하면 뭐야? 졸업. 학업을 마치다. 그럼 졸수는 뭐겠어요, 여러분? 수가 목숨 숫자거든. 그럼 졸수는 뭐예요?
목숨을 마칠 나이. 졸수. 그러니까 90세 되면 목숨을 마칠 나이가 됐다는 얘기고, 자, 재밌는 건 봐봐요, 여러분. 이제 자, 90세는 목숨을 마칠 나이, 알겠지? 근데 91세가 되잖아? 91세가 되면 목숨을 마칠 나이를 지략한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기왕지사 91세가 됐으면 망 100. 망은 바랄 망자. 몇 살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쵸. 이제 90세에 죽든지 아니면 91세가 되면 조금 더 살아서 몇 살을 바라봐야 돼? 100살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무슨 나이? 망백의 나이. 알겠어요, 여러분? 91세는 망백의 나이. 그러면 망팔은 몇 살이야, 망팔? 71세겠죠, 그죠? 망팔은 71세. 자, 그 다음 백수. 근데 백수인데 힐백자를 썼잖아요. 자, 왜 힐백자를 썼는데 백수냐? 이게 99세를 뜻하거든요. 즉, 원래는 봐봐, 여러분, 여기 봐봐. 자, 100백을 써야 몇 살? 100살이잖아, 그치? 여기서 하나를 뺀 거야. 그죠? 그럼 힐백이 되고 나이는 몇 살? 오케이, 99살. 알겠습니까? 그래서 힐백을 쓰면 99살입니다. 그 다음 상수. 상수. 그래서 인간 수명 최상의 나이란 뜻입니다. 100세입니다. 그 다음 단위를 나타내는 말. 뼘은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완전히 펴서 벌렸을 때의 거리를 말합니다. 발은, 자, 발 조심하세요. 발은 한쪽 발을 다른 한쪽 발과 이렇게 벌려서 그 거리를 뜻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발은 양팔을 벌려서 한쪽 팔 끝부터 한쪽 팔 끝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게 한 발입니다. 자, 길은 한 길 물 쏘고 날아,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를 말합니다. 잔은 한 30cm 정도를 말합니다. 자, 리는 0.393kg. 그러니까 10리는 약 4kg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넓이입니다. 넓이. 자, 평은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3.3 제곱평방미터를 말합니다. 마지기는 논과 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 부피. 부피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무게 볼게요. 무게. 자, 돈은 금 따위를 세는 단위죠, 그렇죠? 예, 3.75g이 한 돈입니다. 량 역시 귀금속이나 한약재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0돈이 한 양이 됩니다. 10돈이 한 양. 근 주로 이제 고기를 세는 단위죠. 고기나 한약재. 그래서 600g이 한 근이 됩니다. 관은 한 근의 10배로 3.75kg에 해당됩니다. 낱개를 세는 단위입니다. 개비는 가늘고 짤막하게 쪼개진 단위를 말하는데 담배 한 개비, 장작 한 개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땀은 바느질 할 때 한 번 뜬 눈을 말하고요. 코는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에서 지어진 하나의 매듭. 그 다음 톨, 밤이나 곡식의 나다를 세는 단위고요. 포기는 뿌리를 단위로 하는 초목을 세는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 수량인데요. 갓은 굴비, 고사리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로, 자, 고사리 10모숨을 한 갓이라고 합니다. 꾸러미는 달걀 10개, 쌀은 바늘 24개, 접은 채소나 과일 100개를 뜻하고요. 동은 분 10자루, 두rum은 조기 따위를 10마리씩 두 줄로 묶은 것이니까 조기 20마리를 말합니다. 벌은 옷이나 그릇 따위의 한 짝을 말하고요. 손은 고등어 한 손이라고 해서 2마리를 말합니다. 2마리. 자, 재는 약재를 말하는 것으로 탕약 20첩을 말합니다. 자, 죽은 옷이나 그릇 따위 10벌을 묶어서 세는 단위고요. 축은 오징어 20마리, 켤레는 신 2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고요. 쾌는 북어 20마리, 톳은 김 100장을 뜻합니다. 그 다음, 자, 시간 어휘가 있습니다. 10간과 12지입니다. 자, 10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10간이 되겠고요. 12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래가 12지입니다. 자, 12지에 따라서 여러분 띠가 결정됩니다.
자는 쥐, 축은 소, 일은 호랑이, 자, 묘는 토끼, 지는 용이고요. 사는 뱀입니다. 오는 말, 미는 양, 희는 원숭이, 유는 닭이고요. 술은 개, 해는 돼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날짜 어휘입니다. 자, 초하루는 사기라고 부릅니다. 자, 7일은 주, 그 다음에 열흘은 순, 보름은 망, 그 다음에 20일은 자 념입니다. 20일은 념, 그 다음에 30일은 회, 하루 남짓한 시간은 날포, 한 달 남짓한 시간은 달포, 한 해 남짓한 시간은 해포라고 합니다. 자, 추위와 관계된 말, 안개와 관계된 말, 비와 관계된 말, 서리와 관계된 말이 많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기후는 절대적이고 따라서 눈, 바람, 서리 이런 어휘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서리와 관계된 말, 된서리,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고요. 반대는 무서리입니다. 묽은 서리입니다. 상고대, 보통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깊은 산 같은 데 가면요, 그 나무에 또는 풀에 서리가 내립니다. 그런 걸 상고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람과 관계된 어휘에서는 뭐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그 이제 방향에 따라서 4개 방향에 따른 이제 바람과 관계된 어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쪽에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이고요. 밑에가 남쪽인데, 여러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봄바람이라고 하고, 계절상으로 봄입니다. 봄바람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 쇳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제 계절상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마파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파람의 개는 감추다. 방향은 방향은 남쪽에 부는 바람.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이다. 서쪽은 자 가을에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이바람이라고 합니다. 한이바람에 곡식 여물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가을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요,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이고요. 자, 된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높새바람이라고 좀 많이 쓰는데, 그 높새바람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새바람은 북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북동풍, 풍을 일컫는 말이 높새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에 보면 동물의 새끼를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새끼를 일컫는 말들. 개호주는 호랑이 새끼고요. 고돌이는 고등어 새끼입니다. 그 다음 꺼병이는 꿩 새끼. 노가리가요 명태 새끼입니다. 풀치는 갈치의 새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릅, 두습, 세습 이런 것들은요 동물의 나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어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어 문화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책을